자, 이제는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은 원론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 154조 5항에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95조의 사항에 따른다 그랬어요. 사항에 따른다. 95조 사항이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일 때 보유연수 기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율과세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별도 세대인 아들한테 아버지가 20년 보유한 주택을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별도 세대 아들이 증여 받자마자 그 다음날 팔아버려요. 그러면 아들 기준으로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이율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올해 증여분은 10년이지만 이율과세 대상일 때의 장특공제와 세율은 어디부터 적용해요? 취득 당시부터 적용해요. 증여자 취득한 때부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101조 2항에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있죠. 특수관계에 있는 A가 특수관계 B한테 증여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B가 타인한테 5년 내에 양도한다면,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지만 5년이 양도하는 경우로서 A에서 B로 갈 때 증여세 결정세 플러스 B에서 C의 양도세 결정세 합계액이 A가 C한테 판 걸로 봤을 때 양도세 결정세 비교했을 때 A씨가 더 크다고 한다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버리겠다? 증여자 A로 해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A가 취득한 때부터 장특공제를 한다, A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율과세의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수증자예요. 그러나 부당해산 부인의 양도세 납세는 누구예요? 증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취득부터 보유까지 계산한다. 근데 이제 계산이는데 유형이 또 있어요. 요것만 이 표를 잠깐 보죠. 예, 쪽수로는 53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부터 양도에 한다. 일반적인 대금청산과 등기소송이 빠른 날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이율과세는 증여한 직계존비에서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계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이혼 타방자, 그냥 일반적인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 그래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한테 재산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에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취득한 때부터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이란 그 등기 원인이 표시가 됩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증여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아니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잖아요. 증여세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이혼했어요. 이혼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한테 왜 증여세를 부과하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등기 원인만 증여지 사실은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비과세를 받게끔 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부당해산 부인은 당연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사망, 실종이라고 한다면 상속 개시일이죠. 자, 다음에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 접수일인데 동일세대라고 한다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겠죠. 환지처분된 부동산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난 환지처분된 부동산이 뭘까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 완성주택입니다. 왜? 그건 환지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신축, 완성주택은 원론적으로 공사기간 중에 주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지만 공사기간을 주택 보유연수에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죠. 왜요? 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면적이 증가된 거라고 한다면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로 보는 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의법상 무슨 날이에요? 이전 고시일입니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취득식입니다. 예, 그때부터 2년 또는 뭐 3년 그런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요. 근데 간혹 증여등기를 했는데요, 재산분할이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긴 것처럼 대물변제 형태의 유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럴 때는
대물변제니까 대금 청산한 때가 되겠죠. 즉 결국은 등기 접수일이 이 부동산의 취득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당사자가 취득한 주택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등기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증여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재산 분할입니까? 아니면 이혼 유자로입니까? 예. 아니면 애들 교육비 상당으로 받은 겁니까?를 이혼 협의서, 법원에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 이혼이 있잖아요. 합의 이혼. 그 이혼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 분할인지 대물변제인지 유자로인지를 해서 보유기관을 계산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특히 예외적인 규정이죠. 비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소지를 취득해서 거기에서 아예 눌러앉아 살면서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비거주자로 취득한 때부터 취득일가에 3년 이내라고 한다면 다 통산해 줘버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집을 사서 거기에서 곧바로 살면서 거기서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3년을 보유관을 계산해 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주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부터는 해당 주택은 만약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2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잘 알다시피 이 양도소득세가요 2년 동안에 11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항상 예외 규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외 규정을요. 지금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취득을 했지만 어떤 예외 규정에 해당될 때만큼은 2년을 안 살아도 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58쪽이요 4번이요 주민등록과 실제 사실할 때 어쩔래? 그러니까 세법에는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과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이 우선 적용돼요. 두 번째, 세대원이 처음부터 취약, 질병, 근무, 사업상 형편 때문에 그 취득주택에 이사를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뭐예요? 해당 주택에 전 세대원이 살아야 돼요. 근데 살서 들어갈 때 애시당초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전 세대원이 거주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에요. 만약에 해당 주택을 소실, 도계, 붕괴, 멸실돼서 새로 지은 경우로 한다면 전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줘라. 근데 이게 가로에 하나 있죠. 어떤 경우가 간혹 있냐면 이 가로 부분입니다. 이 가로 부분. 제가요 어느 지역에 다세대가 두 동이 있어요. 거기에 모두 16세대가 삽니다. 16세대가 모여서 야, 이거 헐어버리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 주택을 헐어버리고 아파트 하나는 짓자. 그래가지고 16세대는 하나씩 가져가고 나머지 3개 남은 것은 분양을 해서 신축 자금을 충당을 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16명이 하나의 조합체를 일으켜서 그 조합체에다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자기의 주택을 현물 출자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도에 한번 걸려요. 나중에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축법에 따른 임의 재건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보유 연수는 임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 실제 이주의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현물 출자일부터 기산합니다. 그죠? 예, 상황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가로주택 정비, 자율주택 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냐, 그냥 얼싸 한꺼번에 모여서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6가지 형태는 환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임의 재건축은 환지 개념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의 현물자에서 양도가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연수 기산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다음에 요 경우에요.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 주택을 한다면 반드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2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2년 안 살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 개시하여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소유권 취득 후 2년 안 살아도 좋다. 두 번째요,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 집을 조정 대상지역에 지정된 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2년 안 살아도 좋다. 그 다음에요, 아까 비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해당 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애시당초부터 3년을 살았기 때문에 2년 안 살아도 좋다. 그 다음에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을 한다면 그 집은 당연히 2년 이상 살아야만 비과세를 해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2년을 별도로 안 살아 관계없다. 그 다음에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조합원 입주권을 변환돼서 어떤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대체주택에 몇 년 살아야 돼요?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집이 혹여 대체주택 취득 시기가 조정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일지라도 2년 안 살아도 됩니다. 이게 별도의 규정이에요. 150조 2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에 한 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상태예요. 이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헐어버려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신축이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리고 완성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라. 두 번째는 완성일까지 못 팔았다면 완성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3년 내에 이사 가라.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종전주택은 2년 안 살아도 좋다. 비과세 해주마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너무 힘드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쪽수로는 61쪽입니다. 급하네요. 이건 부칙 규정이죠.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안 살아도 좋다. 예.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단 계약금 완납을 현재 무주택 세대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주택은 2년 안 살아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부칙 경과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요, 조정 대상, 취득 당시 조정 대상이 아니면 2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누구는 살아야 돼요? 만약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이라고 한다면 2년 살아야 돼요. 다음에 조정 대상,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일지라 하더라도 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안 살아도 좋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고 하면 안 살아도 좋다. 유주택자는 2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조정 대상, 이건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금 완납을 현재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안 살아도 좋다. 있다고 한다면 살아야 된다. 근데 유권에서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상속주택을 지분 상속받았으면 어쩔래? 살아야 된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랍니다. 예, 유주택자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지금 삭제된 규정인데요, 부칙에 이렇게 써놨어요. 해당 주택이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고 해당 주택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세무서와 지자체 임대가 됐고 등록이 됐고 5% 이하라는 충족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안 살아도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인데, 이게 2020년에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해당 보니까 그 집이 장기 임대 주택에 등록이 된 집이에요. 그럼 그 집은 안 살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음에요. 아까 같이 경과 규정이나 시행령 규정이 아니라 예외적인 열거된 규정입니다. 민간 건설임대를 임차 개시하여 소유권 취득 5년 이내 양도할 때 2년 안 살았죠. 아까 설명드렸죠. 두 번째가 사업인정 고시에 취득한 한 세대 한 주택이 공익상 수용 협매수가 된다면 해당 주택은 2년 동안 안 살아 좋다. 근데요, 사업인정 고시 그리고 수용 협의 그러면 항상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 전 몇 년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보통 2년 이전에 취득이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개정했어요. 이제는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비사업용 아닌 걸로 가져가요. 근데 여기에 시행령 154조 1항 1호 남목은 사업인정 고시 전에만 취득하면 돼요. 사업인정 고시 전 2년 이전 취득이 아니에요. 예. 한다면 2년 이상 안 살아 좋다. 해외 이주로 전세돈에 출국한다면 해당 주택은 안 살아 좋다. 단 출국인 및 양도 현재 국내 주택 하나만 있어야 돼요. 뭐 새로 사서 두 채가 되면 두 개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설명했고요. 1년 이상 계속 체류할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전 세대에 나간다면 해당 주택은 2년 안 살아 좋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안 살아 좋다. 그 다음에 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5% 초과 금지 기준을 준정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2년 안 살아 좋다. 이건 세배 열거된 거죠. 방금 막 설명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할 있는 전에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2년 안 살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요. 만약 경우에요.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2010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요. 완성일이 2017년 8월 2일 이후예요. 8월 3일 이후예요. 조정 대상지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집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됩니다. 요 똑같은 이치로 남편이 분양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분의 1을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나중에 완성 시기가 조정 대상지역 공고일 전이에요. 그럼 어쩔래? 안 살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 남은 생략할게요. 이거 잠깐 봐줘요. 이 부분이요. 이 쪽수로 말한다면 67쪽입니다. 이 부분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초로 고시한 때는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2017년 8월 2일 날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부터 2010년 11월 9일까지는 시행령 3항에다가 154 3항에다가 열거를 했어요.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는 안 했지만 조정 대상지인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 선배님들이 먼저 봅시다. 서울이요. 서울이 2023년 1월 5일 날 다 지정 해제를 했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저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잠깐 하나 설명할게요. 경기도 남양주시를 잠깐 봅시다. 경기도 남양주시요. 이 부분이요. 저 이거 만든데요. 일주일 걸렸어요. 다 믹싱하는데요. 처음에 남양주시가 2017년 8월 3일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도표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작 고시된 건 17년 11월 10일입니다. 남양주시를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 공고를 했어요. 근데 2019년
11월 8일 날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다산동, 별내동은 해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2019년 11월 18일 날 해제가 됐지만 다산동과 별내동은 계속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19일 날 조정 대상지역 또 지정을 했어요. 다 지정을 했는데 화도읍과 수동면과 조합면은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 11월 4일 날 전면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을 보시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후에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지금 해제됐다 손 치더라도 취득 시기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라고 한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모를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꼭 2년 거주한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멸실된 주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유기관을 통산해 준다라는 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재건축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요,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경우 1세들이 판정할 때 주택으로 사용 공개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주택을 통산해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주상복합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을 때의 주택 보유기관과 주상복합의 주택 부분은 뭐 해줘라? 통산해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다가 주택을 다시 상가로 바꿨다가 다시 또 주택으로 바꿨다가 양도면 어쩔래? 이게 예전부터 설왕설래 했었어요. 지금은 유권에서 바꿨어요. 주택으로 소유한 기간을 모두 다 통산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달라요. 자, 다음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또는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꿀 때가 또 문제가 돼요. 우리 집행기준에 이런 말이 있죠.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실제 용도만, 건축물 용도만 바꿨을 뿐이지 실제는 한 세대가 왕창 쓰는 경우로 한다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을 많이 받으려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실제 그러한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 용도만 다세대로 바꿨을 뿐이었지 실제 사용은 다가구나 전혀 변함이 없더라 라고 한다면 자, 통산해 줘 버려라. 예. 예, 다음에요,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꾼 왜 처음에 공동주택인 다세대를 왜 다가구로 왜 바꿨을까요? 비과세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장특공제 표 2 최대 80%짜리를 공제받기 위해서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꾼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똑같거든요. 다세대는 4층 이하 660 이하, 다가구는 3층 이하 660 이하니까 처음부터 다세대를 3층짜리를 지었다고 한다면 다가구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가구로 바뀐 때로부터 2년 경과해야만이 장특공제 표 2를 적용이 가능하고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바쁘네요. 주택의 부스터지요. 이미 설명을 했죠. 여기 보죠. 78쪽입니다. 여기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정착면의 3배까지,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기타의 도시지역은 5배까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10배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간혹 주택의 부스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8년 제촌 자연농지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있고요. 다음에 그걸 넣으면은 3배, 5배, 10배를 초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의 부스토지가 아니라 농지호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서류를, 이런 내용을 여러 선배님들이 의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출입구를 따로 놓으세요. 그리고 아예 사이에다가 담장을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밭으로 곧바로 안 가고 나가서 뺑 들어가게끔, 그 상태로 8년이면 제촌 자연농지 가능해지고요, 농지가 됩니다. 그런데 안에 펜스가 없어요. 그냥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주택의 부수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텃밭으로 쓴 것밖에 없다. 이것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맞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경우 잠깐 봅시다. 이런 경우가요, LH에서 택지 개발을 할 겁니다. 어느 지역을 토지를 보상가를 주고 건물에 보상가를 줘요. 근데 LH 입장에서는 건물은 쓸모가 없어요. 싹 헐어버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토지의 보상가는 줍니다. 그런데 건물의 보상가는 안 줘요. 그런데 올해 토지의 보상가는 만약에 11억이에요. 그런데 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 주택입니다. 보상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보상 예상가가 6억이에요. 자, 그러면 보상가 플러스 예상가를 더해서 16억이 초과가 됐죠. 그죠? 그러면 그 집은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12억 초과 상담은 양도차익은 과세를 해야 되죠. 대신에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현금 보상은 10% 세액 감면해 줘야겠죠. 감면세액 20% 농특세 부과하고요. 자, 내년에 가서 주택 건물 부분에 대한 보상가 6억을 받았어요. 6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가능하지만 작년에 받은 토지 보상가하고 더해서 12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2억 초과 상당분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그랬어요. 요즘 핫 이슈가 그거죠. 경제적 실체 관계가 서로 연관관계 된 걸 한다면 이건 동일한 양도로 본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A란 농지를 올해 다 팔아버리면요, 양도세가 3억이에요. 근데 감면 1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쪼개. 올해는 반을 팔고 내년에 반을 팔아요. 그러면 내년에 1억 받고 올해 1억 받으면 2억 감면 받으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추징했잖아요. 국세금은 14조의 경제적 실체관계가 동일한 경우로 한다면 동일 거래로 봐버리겠다. 그 규정 때문에 줄줄이 추징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이치로 토지가 보상금을 받을 때에 해당 토지가 건물이 양도된 걸로 봐서 건물과 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의 양도 시기로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냐, 이게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건물 보상 예상가를 더해서 12억 초과율을 판정을 하되 각각의 양도 시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차를 줄 때 그런 경우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는 비과세해 줄게. 3배, 5배, 10배 초과분은 과세를 한다. 근데 여러 선배님 생각해 봐요. 건축 면적인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왜 수평 투영 면적을 했을까요? 왜 수직 투영 면적 말을 안 쓸까요? 막말로요, 만약에 경사지 땅에다가, 얘가 경사지에 이렇게 경사지예요. 경사 땅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짓는다고 한다면 수직 투영 면적이 된다면 요 건물에 그냥 반듯한 건물 면적이 수직 투영 면적이겠죠.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결국 뭐예요? 건물 이렇게 지으면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럼 건축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이미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면적도 이미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설명했고요. 다음에 생략할게요. 이분 보죠. 87쪽입니다. 이거 여러 선배님이 잘 들으세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인데 방정맞게 주택 부수토지가 그냥 도시적이라 합시다.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배를 초과했어요. 3배, 5배, 10배를 초과한 토지는 무조건 과세를 하고 3배, 5배 이내의 토지와 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를 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3배, 5배를 초과하건 말건 그냥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한번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다. 예, 후자가 맞습니다. 왜 그런 거니요? 89조 1항 제3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의 한 주택 가로 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가로 닫고 해놨어요. 그럼 89조 1항 제3호를 위임받는 시행령은 154조예요. 154조에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 초과하는 비과세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법에서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154조에 3배, 5배, 10배를 적용해요, 안 해요? 본법에서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적용을 못하죠. and 95조 3항으로 가봅시다. 95 3항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3배, 5배, 10배 말 안 했어요. 그냥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가, 분자,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대입한 금액만 과세를 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선배님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요. 일단은 고가주택이에요. 3배, 5배, 10배 초과분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럼 곧바로 어디로 가져가 버려요? 비사업료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세금 10% 세금을 더 내요. 그래 놓고 3배, 5배, 10배 이하 부수토지와 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를 해요. 안 낼 세금을 내요. 안 낼 세금을요. 그 과세관청에서 환급해 주십니까? 환급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혹여라도 서울에는 그렇게 만날 일은 없는데 경기도에서 간혹 만나요. 3배, 5배, 10배 초과분을 비사업료로 가져가고 무조건 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찾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3배, 5배 초과하면 이게 문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3배, 5배, 10배를 초과하는 비율, 전체 대지 면적 대비 3배, 5배, 10배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이 만약에 5분의 4라고 합시다. 비율이. 근데 양도실가분에 양도실가 마이너스 12억을 대입한 게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분의 3에 상당하는 토지분의 양도 차익은 뭐예요? 과세 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 초과분은 5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5분의 4 속에가 5분의 3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5분의 3은 무조건 과세이면서 일반 세율이에요. 그러나 5분의 1 초과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중과 대상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 표는 말 안 갖고 왔는데요. 고가주택 부분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이 책에는 없어요. 자, 다음에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율 충족한 12억 초과한 고가주택인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3배, 5배 초과 여부에 무관하게 12억 초과 상당무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도록 95조 3항과 시행령 60조에 규정하고 있다. 절대 3배, 5배, 10배 부분은 12억 초과분을 3배, 5배, 10배 초과분은 비사업료로 가져가면 안 된다. 밑에 해석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자, 이 부분이요. 91쪽입니다. 이거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이런 선배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 설명할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은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주택만 지분해서 팝니다. 그럼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입니다. 시행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주택과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한다면요, 주택과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인데 지분으로 양도를 해요. 그러면 지분으로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주택의 일부분을 주택과 부수토지 함께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지분으로 팔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될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요. 주택만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때 과세될까요? 이 주택과 부수를 왕창 판다면 12억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넣으면 12억 초과 상당의 양도 차익은 세금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으로 팔았지만 왕창 판 것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 상당 양도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그 전체로 팔면 20억짜리예요. 근데 나는 1억을 팔았어요. 그 지분으로 팔았으니까요. 그러면 1억에 상당하는 만큼의 12억을 쪼개야 될 거 아니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억의 양도 차익 8천만 원 곱하기 전체로 판 게 20억이라고 한다면 20억 분의 20억 마이너스 12억을 대입해서 그냥 값을 구하세요. 이건 12억 초과 비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일부러 쪼개지 마세요. 기본 통치에는 쪼개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값은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양도일 현재 1세대일 때 비과세권 충족 여부건 말건 충족했다고 합시다. 충족했다고 합시다. 자, 주택만을 분할해서 팔아요. 지분과 분할은 달라요. 분할은 건축물 내장이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일물 일건주의에서 건물이 2개가 되니까 등기가 또 하나 생겨요. 그죠? 그러면 집이 2채가 돼버리죠. 그럼 먼저 판 집은 무조건 과세예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분할해서 양도해도 무조건 과세고요. 주택을 함께 분할해서 양도해도 무조건 과세예요.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언제 예외가 있을까요? 시행령 154 1항 1호 나목이에요.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수용 협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전부 또는 일부와 수용 협매수 되건 말건 뭐 해줘라? 살았건 말았건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료 수용 협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분할해서 양도할 때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분할하더라도 뭐다? 원칙은 과세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수용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간혹 이거 많이 만나요. 이쪽을 많이 만나요.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과세하시면 안 됩니다. 수용될 때는 예외가 적용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피스텔이요. 제가 아까 얼핏 말씀을 했는데요. 오피스텔가 다가구인데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법령 규정을 잠깐 보도록 하죠. 먼저 시행령 155조 15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 신축 기준에 정한 경우로서 각 호별로 구분 구획된 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일괄하여 양도할 때만큼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규정은 다가구는 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단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령 103 2항 제1호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어쩔래? 공동으로 선택해서 1세대 19주택자로 가져갈래? 단독으로 선택할래? 그건 니한테 맡겨놓는다. 이것은요, 과세 관청이 임의대로 선택 못합니다. 납세자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역삼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가 있다. 그 집이 조특법 97조를 적용받더라.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선택하면 5호 이상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근데 단독으로 선택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민주택 초과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집이 한 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감면 못 받아요. 그러면 대신에 공동으로 선택하면 조특법 97조 적용받으니까 중과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면 공동으로 선택해서 맨 마지막에 판 것은 비과세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과세를 하되 감면을 받으면 농특세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1주택으로 했을 때는 12억 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산출세액과 농특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공동으로 선택하면 절대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혹여라도 조특법의 감면주택이 대상의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조특배 시기 20조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하나가 구분 구획되어 있다면 한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법령에서 다가구는 공통적으로 뭘 보더라? 공동으로 인식하더라. 다만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더란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실제 제가 했던 사례입니다. 잠깐 보죠. 여기 쪽수가 96쪽입니다.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예요. 이걸 다가구로 가져가려고요 그렇게 용을 썼어요. 근데 못 가져가겠습니다. 왜 못 가져가냐면 옥탑 때문에 못 가져가요. 옥탑을 대금 청산 받고 나중에 헐었어요. 그런데 여러 선배님들이 다 똑같이 그러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항공사진 볼 수 있죠. 다음 같은 경우 2008년부터 볼 수 있어요. 연년히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옥탑이 사진이 촬영이 됐을 겁니다. 그럼 옆에 메뉴바에 면적 재는 기능이 아이콘이 있어요. 면적 기능을 눌러서 그 사진 찍은 옥탑을 대충 러프하게 재보세요. 건축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8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아이코나 이건 안 된다. 이거 다세대구나. 일단 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8분의 1 넘을 뿐더러 가봤더니만은 옥탑의 3배를 확장해 버렸어요. 거기다 피아노 놔두고 농 놔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버리더라고요. 도저히 다가구로 못 가져가요. 근데 우연치 않게 조특법의 감면 대상이 됩디다. 그리고 이 집을 만약에 상속을 받게 돼요. 상속을 받게 되면 지금 97조의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공동 상속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의 주택이 10세대가 있어요. 근데 아들 4세 엄마랑 있어요. 다 똑같이 만약에 20%씩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채를 20%로 곱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 몇 채가 돼요? 2채가 되죠. 그러면 5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그 집 감면 못 받아요. 공동소유일 때는 공동소유 지분율을 곱해서 주택 호수가 5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상속을 받을 때 모친 명의로 단독 상속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배우자 공제 많이 받잖아요. 물론 빨리 돌아가시면 곤란하게 재차 상속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부인이 단독 상속 받아버려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이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전액 세액 감면 받죠. 이게 5호 이상이 꼭 돼야 돼요. 근데 이 집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하에 40, 40, 40, 40, 40 건축 면적의 8분의 1 넘었어요. 그 다음에 옥탑이 문제예요. 공부상으로는요 옥탑이 12예요 8분의 1이 안 넘어요. 근데 이게 40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이 집은요 다세대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집은 어차피 감면 못 받아요. 그리고 각 호별로 계산하면 다가구는 거의 대부분이 집 주인이 주로 3층에 많이 삽니다. 3층에는 한 세대가 살아요. 그 부분의 양도 차이 가장 커요. 그것은 뭐 하면 돼요? 비과세 받으면 돼요. 그 집 한 채가 절대 12억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전체가 만약에 뭐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을 20개로 쪼개봐요. 그러면 안 넘어요. 12억이요. 그래서 그건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감면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무단 증축을 때 매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론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싱크대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죠. 샤워실이 있죠.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택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간 뒤에 자기 친정 아버님이 그 오피스텔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수강생을 한두 명 받아다가 거기서 그림 교습을 했었어요. 어르신이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다른 집을 팔았어요, 딸이. 그러면 이 집이 1세대 비과세대 아니냐는 얘기죠. 뭐가 맞을까요? 다른 주택을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소득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업용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주거 용도와 비슷한 듯 할지라도 실제 용도가 뭐냐에 따라 틀린데, 간혹 매매 계약서에 이런 말을 써요. 주택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매매 단서에 이런 말을 써놔요. 결코 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못한다. 그 말은요, 들어와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써졌으면요, 그건 의심하세요. 아, 이건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무실 사업자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안 해. 실제 사업은 다른 데서 해. 그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 세무조사 허위 가공 거래 자료 조사 많이 한다더만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오피스텔에서요, 사업자 공급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5개, 6개 있답니다. 전부 뭘 끊어요? 전자생계사를 끊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5명인데 동일한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로 똑같은 컴퓨터로 5개의 업체가 전자생계사를 발행을 해요. 그건 100% 가공이죠. 예. 아무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예전에는 85평방미터 이하였지만 지금은 120평방 이하의 경우로서 주택으로 쓴다고 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식한다. 단 취사실이 꼭 있어야 돼요. 또 뭐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리모델링 주택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은 뭐 크게 만날 일 없는데 요즘 용산에서 리모델링 많이 하죠. 여러 선배님들 뭘 잘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말했냐면, 환산취득가를 적용하거나 매매사례가나 감정평균가를 적용한다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뭐예요? 취득 당시 기준이가의 3% 계산공제를 하죠. 그런데 이건 예외가 하나 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조합은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조합에다가 리모델링비의 신축 공사비로 내가 3억을 납부를 했어요. 예. 근데 취득가를 계산해 봤더만은 이게 집이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근데 1층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다 지상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 1, 2층을 다 터버려요. 터고 뭘로 써요? 주차장으로 써요. 그리고 16층과 17층을 새로 증축을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를 해버려요. 이런 일련의 작업을 뭐라고 그래요? 리모델링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층에 살았던 사람이 완성된 리모델링 주택에 3층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죠? 꼭대기 15층에 사는 사람은 17층으로 가요. 그러면 환산가를 쓰다 보면 기타 필요경비가 3%밖에 안 되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조합비를 3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환산취득가 플러스 계산공제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비용과 양도 비용이 4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필요경비를 얼마로 써라? 4억으로 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아마 용산에 공무원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거기에 높으신 분이 그 집을 갖고 계셨는 모양이에요. 예. 재미없네요. 그래서 그건 꼭 기억의 14에서 일부러 했습니다.